논밭이고 기와 집이고 다 필요 없다. 저 계집애한테는 눈물 한 방울도 아깝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펼치기도 전에 큰딸과 둘째 딸은 이미 곳간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앞에는 문서 한 장 없이 낡은 무명 손수건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마당에 모인 친척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막내딸을 곁눈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수건 안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상도 안동 골짜기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안동 땅 깊은 골짜기에 덕만이라는 늙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논 30 맞이기를 일군 부지런한 사내였지만 이제는 등이 굽고 기침이 잦은 노인이었지요. 슬아의 딸만 셋을 두었는데 막내딸 덕내는 18살이 되도록 변변한 혼처 하나 정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덕내의 옷차림은 늘 그러했습니다. 빛바랜 무명 저고리에 팔꿈치와 소매 끝은 여러 번 기운 자국투성이었지요. 언니들이 새 비단 치마를 맞출 때도 덕내는 낡은 치마 밑단을 뜯어 다시 박아 입었습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뜬 뒤로 이 집에서 덕내의 자리는 원래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이러지 않으셨을 텐데. 덕내는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덕내가 12살 되던 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의 온기는 절반쯤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를 큰딸 정월의 목소리가 채웠습니다. 정월은 26, 이 집의 실질적인 안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통통한 얼굴에 늘 화려한 놀이개를 달고 다녔고 목소리는 크고 야무졌지요. 둘째 옥향은 23 언니만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계산은 더 빨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곳간 열쇠와 문서 개짝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당숙 두연이 있었습니다. 두연은 덕만의 사촌으로 마을에서 제법 발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명주 두루마기를 늘 반들반들하게 손질해 입고 다녔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늘 실눈처럼 가늘게 뜨고 상대를 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몸도 편치 않으신데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두연은 몇 달 전부터 덕만을 찾아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이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셈이 있었습니다. 덕만의 아내, 그러니까 덕내의 어머니 쪽 집안이 한때 안동에서 손꼽히는 지주였다는 사실을 두연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땅 문서가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른자였습니다. 그날 유산을 나누는 자리에 마을 사람들 몇이 증인으로 불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덕만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네 할멈 하나가 있었지요. 할멈은 덕내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눈에 보이는 곳간만 재물인 줄 알지 마라. 쌓인 곳간이 재물이 아니라 알아보는 눈이 재물이니라. 덕내는 그 말을 듣고도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쥔 것이라고는 다 해진 손수건 한 장뿐인데 눈이 재물이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덕내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서러움을 참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아버지, 정말 이대로 하실 겁니까? 덕내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덕만은 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헛기침만 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한테 남긴 게 그것뿐이다.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 대답에 덕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서린 죄책감을 눈치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죄책감이 어디서 온 것인지 덕내는 알지 못했습니다. 두연이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조용히 구슬려 왔다는 사실도 어머니 쪽 집안의 땅 문서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지금의 덕내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덕만에게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얹혀 있던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덕내의 어머니, 그러니까 덕만의 아내는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 건너 마을에서 시집 온 사람으로 친정이 한때는 안동 일대에서 손꼽히는 지주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아버지가 세상을 뜬 뒤 집안이 급격히 기울었고 남은 재산과 문서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집안 문서가 어디 있는지 자네는 정말 모르는가? 두연이 몇 해 전 술자리에서 슬쩍 물었을 때 덕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세상을 뜨기 며칠 전 병상에서 손수건 하나를 꺼내 덕내의 손에 꼭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이건 너한테만 주는 거야. 언니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그때 덕만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아내의 마지막 정표라고만 여겼지요. 하지만 두현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부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무 문서도 아무 재산도 없이 사라졌다는 그 집안의 마지막 흔적이 어쩌면 그 손수건 한 장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형님, 딸들 시집 보낼 때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내는 어차피 몸이 약해 보이던데 큰 살림 맡기기엔 벅찰 겁니다. 형님이 아끼시던 그 손수건이나 정표로 주시지요. 두현이 그렇게 말했을 때 덕만은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기침이 심해지고 자리에 눕는 날이 늘어가면서 결국 두현의 말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딸에게 논밭 한 떼기 물려주지 못하는 죄스러움은 있었지만 그 손수건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덕만 자신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아내의 유품이니 막내에게 주는 것이 도리라고만 여겼을 뿐입니다. 정월과 옥향은 문서를 받아 들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홍가의 논밭을 들고 들어갈 채비를 해둔 터였습니다. 마당에는 덕내 혼자 남았습니다. 손수건을 손에 쥔 채 덕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펼쳐보니 가장자리를 따라 낯익은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무릎에 앉아보았던 문이었습니다. 산 모양 같기도 하고 물줄기 같기도 한 구불구불한 실선들. 어릴 때는 그저 예쁜 장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덕내는 손수건을 품에 넣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살 길이 막막한데 옛 무늬 하나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 마당 어귀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내야, 괜찮아? 이웃집 청년 서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로 덕내가 가장 어려울 때마다 늘 먼저 다가와 준 사람이었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다부진 체격, 소박한 무명옷 차림의 서구는 덕내의 표정만 보고도 상황을 짐작한 눈치였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어. 덕내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서구는 잠시 말없이 곁에 서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너한텐 그게 있잖아. 다른 사람은 못 가진 거. 이깟 낡은 천조각이 뭐라고. 모르지 그건. 내 어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그걸 남기셨을까? 덕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수건을 더 꽉 움켜쥘 뿐이었지요. 마당 저편에서는 두현이 정월과 옥향을 붙잡고 무언가 낮은 목소리로 속닥이고 있었습니다. 덕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대화 속에는 이미 다음 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덕내는 자신이 나고 자란 집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 품에는 어머니의 손수건 한 장. 그것이 18 덕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동네 할멈이 남긴 말이 다시 귓가를 스쳤습니다. 쌓인 곳간이 재물이 아니라 알아보는 눈이 재물이라던. 하지만 지금의 덕내에게 그 말은 그저 위로 삼아 건넨 헛소리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읍내에 다다랐을 무렵 해는 완전히 저물어 있었습니다. 낯선 거리에 하나둘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 있는 풍경 속에서 덕내는 자신만이 홀로 갈 곳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묵어야 하나. 덕내는 우두커니 서서 낯선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저만치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서 도착해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서구였습니다. 여기야 덕내야. 늦지 않게 잘 왔네. 그 반가운 목소리에 덕내는 처음으로 오늘 하루의 서러움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 덕내는 마당 한켠에 서 있던 감나무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감을 따던 나무였습니다. 이제 그 나무 아래에도 이 집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덕내가 나지막이 인사를 건넸지만 덕만은 여전히 딸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들어 짧게 흔들 뿐이었지요. 그 모습이 못내 서글펐지만 덕내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읍내로 가는 길은 멀고 낯설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덕내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논밭에는 가을 거지가 한창이었고 농부들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덕내가 향한 곳은 읍내 포목전 거리였습니다. 서구가 미리 귀띔해 준 곳이었지요. 그 거리 끝에 작은 포목전 하나가 있는데 주인 노인이 일손을 구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 혼자 찾아가도 괜찮을까?
내가 같이 가줄게. 걱정 마. 서구는 앞장서서 덕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포목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알록달록한 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비단 냄새와 염료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요. 안쪽 작업대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돋보기를 쓴 채 실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일손이 필요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서구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덕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유난히 깊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느질은 좀 할 줄 아느냐? 예, 어머니께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덕내가 대답하자 노인은 별말 없이 손짓으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덕내는 그날부터 포목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숙식은 가게 뒷방에서 해결하기로 했고 품삯은 많지 않았지만 당장 몸 누일 곳이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일은 고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를 쓸고 닦았고 낮에는 손님들이 맡긴 옷감을 마름질하고 바느질했습니다. 밤이 되면 손끝이 갈라지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바늘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덕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밤바람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뒷방에는 변변한 이불 한 채가 전부였고 덕내는 밤마다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손끝이 트고 갈라져도 약 한 첩 지어 바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고생은 견딜만하다고 덕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손이 참 빠르구나. 노인이 어느 날 지나가듯 말했습니다. 덕내의 바느질 솜씨는 확실히 남달랐습니다. 특히 자수를 놓을 때면 손끝에서 꽃과 새와 산줄기가 살아 움직이듯 피어났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사나울 걸릴 일을 덕내는 이틀 만에 해내곤 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덕내가 놓는 자수 무늬 중에는 유독 손에 익은 구불구불한 실선들이 자주 섞여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수건에 놓인 것과 비슷한 무늬였습니다. 이 무늬는 어디서 배운 것이냐? 노인이 묻자 덕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릴 때 놓아주신 손수건에 있던 무늬입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손이 그리로 갑니다. 그 말에 노인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덕내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실꾸러미로 눈을 돌렸습니다. 포목전 일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읍내에서 손꼽히는 부자 댁 마님이 비단을 사러 들렀습니다. 마님은 덕내의 낡은 저고리 소매를 흘깃보더니 대뜸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가게는 어디서 이런 아이를 데려다 앉혀놨나? 손이라도 씻고 옷감을 만지는 거냐? 덕내는 두 손을 얼른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마름질한 손이었는데 마님의 눈에는 그저 남루하고 더러운 손으로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됐어. 주인장 어디 있나? 이런 애 말고 다른 사람이 좀 봐주게. 노인이 나서서 마님을 응대하는 동안 덕내는 뒷방으로 물러나 한참을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눈물을 보이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아 억지로 삼켰습니다. 저런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마라. 노인이 나중에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덕내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다만 지금 자신이 손에 쥔 것이 손수건 한 장뿐이라는 사실이 그 남루함의 이유가 되고 있을 뿐이라고. 그런 날에는 유독 손수건이 그리웠습니다. 덕내는 밤이 이슥해지면 몰래 그것을 꺼내어 무릎에 펼쳐놓곤 했습니다. 낡고 해진 천조각일 뿐인데도 그것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곁에서 등을 쓸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던 동네 아이들이 가끔 덕내를 흘깃거리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저 언니 원래 잘 사는 집 딸이었는데 지금은 남의 집 일꾼이래. 그런 말이 귓가에 스칠 때마다 덕내는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러움에 눈물부터 났겠지만 이제는 그런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덕내가 떠난 뒤로 덕만의 집안 사정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월은 논밭을 지참금 삼아 이웃 마을 부잣집으로 시집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옥향도 곧 혼처가 정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두 딸 모두 아버지를 찾는 발걸음이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두여는 여전히 덕만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무난 인사였지만 실은 다른 셈이 있었습니다. 형님, 혹시 형수님 친정 쪽 문서 같은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땅 문서라든가. 글쎄, 그런 건 나도 본 적이 없네.
자네는 왜 자꾸 그걸 묻는가? 아, 그냥. 옛날 어른들이 그 댁이 한때 큰 집안이었다고 하시길래 여쭤본 겁니다. 두연은 그렇게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수의 친정 집안이 몰락하며 사라진 재산이 어딘가에 반드시 흔적을 남겼으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은 이미 덕내의 손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두연은 며칠 뒤 몰래 사람을 시켜 포목정 근처를 살피게 했습니다. 덕내가 그곳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지켜만 봐라.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두연이 사람에게 그렇게 일러두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손수건 하나에 정말 무언가가 숨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죽은 형수의 감상적인 유품일 뿐인지.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진짜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 리 없는 덕내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닫고 뒷방에 앉아 손수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그 손수건 어미가 죽기 전에 준 것이라 했지. 예, 어르신. 소중히 간직하거라.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사연을 품은 물건들이 있는 법이니. 덕내는 노인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째서 낯선 노인이 낡은 손수건 하나에 그토록 뜻깊은 말을 건네는지 그때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을 어렴풋이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덕내는 오랜만에 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손수건을 펼쳐 보이며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가락이었지만 잠에서 깨고 나니 가사도 곡조도 흐릿하게만 남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아는 노래 같았는데. 덕내는 이불을 여미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포목전에서의 나날은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장날이 되면 가게는 유난히 분주해졌습니다. 인근 마을 안악들이 옷감을 사러 몰려들었고 덕내는 눈코 뜰 새 없이 옷감을 재고 자르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 처자 솜씨가 참 야무지네. 자수 좀 놓아줄 수 있나? 한 안악이 덕내의 바느질을 눈여겨보고는 말을 걸었습니다. 덕내가 조심스레 매와 무늬를 놓아 보이자 안악은 감탄하며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솜씨면 삭도 더 받아야지. 다음에 또 부탁하러 오겠네. 그렇게 조금씩 덕내의 솜씨는 포목정 거리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품삯을 받는 일꾼이었지만 이제는 손님들이 일부러 덕내를 찾아 자수를 부탁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노인은 그런 덕내를 흐뭇하게 지켜보며 가끔 좋은 실이나 바늘을 따로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손끝이 야물었다. 너는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개로구나. 노인이 지나가듯 건넨 그 말에 덕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낯선 타향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온전히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뒷방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던 덕내는 문득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방문 앞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덕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삐걱 문틈으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덕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문틈으로 들어와 있던 그림자가 화들짝 물러나더니 급히 뒷문 쪽으로 달아나는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덕내는 벌떡 일어나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손을 뻗어보니 베개맡에 두었던 보찜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손수건이 반쯤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도둑이 노린 것이 다른 무엇도 아닌 그 손수건이었다는 사실을 덕내는 직감으로 알아챘습니다. 가게에는 감나가는 비단과 은비녀도 있었는데 하필 낡은 헝겊 한 조각을 노렸다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덕내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손수건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러자 문득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어 눕기 전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바늘을 쥐어주던 날이었습니다. 덕내야, 이렇게 실을 넣고 여기서 한번 돌려서. 어머니, 이 무늬는 뭐예요? 산이에요? 글쎄다.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게다. 지금은 그냥 예쁘다고만 여겨두렴.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자장가처럼 흘려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여운이 있었습니다. 왜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덕내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대답 없는 방 안에서 등잔불만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덕내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손수건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낡은 천의 감촉이 그날따라 유난히 서글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노인은 덕내 이야기를 듣고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틀림없이 그 손수건을 노렸다는 게냐? 예, 어르신. 다른 건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한참 말이 없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짐작이 맞다면 이건 그저 우연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덕내는 처음으로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노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어렴풋이 눈치챈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구가 소식을 듣고 포목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 그냥 좀 무서웠을 뿐이야.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도둑이라면 왜 하필 그 손수건만? 서구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덕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 아버지 집을 나서던 날 마당에서 두연이 언니들과 속닥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구야, 혹시 이 손수건이 정말 무슨 값어치가 있는 물건일까? 모르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거잖아. 어젯밤 그 도둑처럼. 그 말에 덕내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태껏 그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만 품고 다녔던 낡은 천조각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훔쳐야 할 만큼 중요한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것은 덕내에게 낯설고 두려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무데나 깊이 숨겨버릴까? 다시는 못 찾게. 덕내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숨기기만 하면 왜 노림을 받는지 영영 모르잖아. 언젠가 또 노려질 텐데 그때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나는 이 무늬가 뭘 뜻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알아내야지. 모르는 채로 있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서구의 말에 덕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덕내라면 그저 조용히 참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마님의 모욕 앞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참고 넘긴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덕내는 다시 등잔불 앞에 앉아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구불구불한 실선들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산 모양 같기도 하고 물줄기 같기도 한 무늬. 어릴 때는 그저 예쁘다고만 여겼던 그것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 안에 뭘 숨겨 놓으신 거예요? 혼잣말이 방 안에 나지막이 울렸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었느냐? 어르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덕내는 마음을 다잡고 노인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제 그 도둑이 이 손수건을 노렸던 이유 어르신은 짐작 가는 바가 있으신 거지요?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짐작이 있다 해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일이다. 괜히 어설프게 말했다가 너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 저는 이미 위험합니다. 어젯밤 일만 봐도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는 게 낫습니다. 덕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런 덕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벗의 딸이 이렇게 자라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오래전 세상을 떠난 벗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마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노인은 오랜 세월 짊어져온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잔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이 무늬를 함께 풀어보자꾸나. 다만 이것만은 명심해라. 한번 알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덕내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떠밀리지 않고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저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기만 했던 덕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손수건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알아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덕내와 노인은 손수건을 사이에 두고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노인은 가게 문단속을 부쩍 철저히 했습니다. 밤이면 뒷문에 빗장을 두 겹으로 걸었고 덕내에게는 늦은 시간 절대 혼자 밖에 나가지 말라 일렀습니다. 당분간은 조심 또 조심하거라. 세상 일이란 게 방심하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법이니.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구도 그날 이후로 자주 포목전에 들러 안부를 살폈습니다. 밤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사람을 보내. 내가 언제든 달려올 테니까. 고마워 서구야. 내가 있어서 그나마 마음이 놓여. 덕내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노린 것이 정말 이 손수건이라면 그 상대는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것이 덕내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리라는 것을 그날 밤에 덕내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노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가게 안팎을 살피고 낯선 발소리에도 귀를 곤두세우는 노인의 모습을 덕내는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도둑에 대해 짐작하시는 분이 있으신 거지요? 짐작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하다. 다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으니 섣불리 이름을 입에 올리지는 않으마. 노인의 대답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빛에는 예실에 대한 씁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덕내는 그 표정을 보며 이 모든 일의 뿌리가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곳에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튿날부터 덕내와 노인은 틈나는 대로 머리를 맞대고 손수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인은 낮에는 여느 때처럼 손님을 맞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어김없이 뒷방으로 건너와 등잔불 아래 앉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무늬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저 복잡한 자수처럼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덕내는 답답한 마음에 몇 번이고 손수건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조급해할 것 없다. 이런 일일수록 천천히 들여다봐야 하는 법이야. 노인이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덕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구불구불한 선들 물줄기처럼 보이지 않느냐. 노인이 손끝으로 무늬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덕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쪽에 있는 세모난 모양은 뭘까요? 산이겠지. 봉우리가 셋이니 어쩌면 실제 지형을 본뜬 것일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마다 무늬를 뜯어보며 이런저런 짐작을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덕내는 노인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어쩌다 이 포목전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덕내가 묻자 노인의 눈빛이 잠시 아득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일을 했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지. 어떤 일이었는데요? 그건 나중에 때가 되면 말해주마. 노인은 그 이상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덕내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인이 손수건을 만질 때마다 짓는 표정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어르신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는 그냥 일하러 온 사람일 뿐인데요. 덕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내 눈빛이 낯이 익어서 그렇다. 그뿐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덕내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인의 목소리에 스며 있는 옛 그리움 같은 것이 가슴 한편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노인이 오래된 지도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관아에서 흘러나온 것을 예전에 어렵게 구해두었다는 이 고을 일대의 지도였습니다. 이걸 손수건 무늬와 겹쳐보자꾸나. 덕내와 노인은 등잔불 아래 지도를 펼치고 그 위에 손수건을 겹쳐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맞아떨어지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덕내가 손수건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구불구불한 실선이 지도 위 강줄기와 얼추 비슷한 모양으로 겹쳐졌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여기 강이 굽어지는 모양이랑 똑같아요. 덕내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노인도 눈을 크게 뜨고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이구나. 그렇다면 이 산 모양은? 두 사람은 지도 위에서 세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선 지점을 찾아보았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고을 서쪽 외곽에 그와 비슷한 지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글쎄다. 예전엔 그쪽에 큰 마을이 있었다고 들었다만 지금은 거의 폐허나 다름없다고 하더구나.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얻으려면 다른 곳도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부터 가볼 셈이냐? 우선 저작거리 어른들부터 여쭤볼까 해요.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뭐라도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덕내의 결심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덕내는 틈만 나면 그 지역에 대해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저작거리 국밥집 주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고을 서쪽 세봉우리 아래 마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거기? 옛날에는 꽤 부유한 집안이 살았다고 들었지. 근데 그 집안이 어느 순간 폭삭 망해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는구먼.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야. 혹시 그 집안 이름을 아십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나도 잘 몰라. 워낙 오래된 얘기라. 덕내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마을 어귀에서 나무를 캐던 노파를 찾아가 물었고 그 다음에는 장터를 떠도는 박물 장수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저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한 가지는 공통되었습니다. 그 집안이 갑작스럽게 몰락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다들 조금씩은 아는데 왜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는 걸까? 덕내가 서구에게 그렇게 말하자 서구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소문을 흐려놓은 건 아닐까? 그렇게 큰 집안이 망했는데 이유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 그 말을 듣고 덕내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 일부러 진실을 숨겼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손수건은 숨겨진 진실과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며칠 뒤 덕내는 서구와 함께 직접 그 폐허 마을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낯선 곳이니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고. 세봉우리 아래 마을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반나절을 걸어서야 다다른 그곳은 이제는 무너진 담벼락과 잡초만 무성한 폐허였습니다. 예전에 큰 기와집이 있었을 법한 자리에는 깨진 기와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그 지도 속 마을이 맞을까? 서구가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덕내는 손수건을 꺼내 주변 산세와 다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봉우리의 볕이 굽어 흐르는 개울의 방향까지 손수건 속 무늬와 놀랍도록 흡사했습니다. 틀림없어. 여기야. 두 사람은 폐허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무너진 담장 아래 오래전에 세워졌을 법한 돌비석 하나가 반쯤 흙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있기에 덮여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성씨 하나는 어렴풋이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덕내 어머니의 옛 성씨였습니다. 이게 어머니 집안의 흔적인가 봐. 덕내는 비석 앞에 한참을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땅인데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뿌리를 손끝으로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구가 재빨리 덕내를 나무 뒤로 잡아 끌었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 폐허 어귀에 낯선 사내 하나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덕내와 서구는 숨을 죽이고 그 사내가 떠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사내가 다른 방향으로 사라지자 두 사람은 서둘러 걸음을 재촉해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저 사람 누구였을까? 우리처럼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는데. 돌아오는 길 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덕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손수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자신들 말고도 또 있다는 사실이 새삼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궁금증은 갈수록 커졌지만 손에 잡히는 실마리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덕내는 예전처럼 서러움에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품에 안고 하나씩 알아가는 이 시간이 덕내에게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서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나서 볼 엄두도 못 냈을 거야. 고맙긴. 나야말로 재밌어. 뭔가 큰 비밀을 파헤치는 것 같잖아. 서구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내도 오랜만에 마음 놓고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처음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작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덕내는 노인에게 폐허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전했습니다.
낯선 사내를 마주쳤던 이야기까지 듣자 노인의 얼굴에 근심이 짙어졌습니다. 그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예사롭지 않은 낌새다. 앞으로는 혼자 함부로 움직이지 말거라. 예, 어르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겁니까? 처음 뵀을 때부터 어르신은 절 남처럼 대하지 않으셨어요. 덕내가 조심스레 묻자 노인은 잠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살다 보면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지금은 그 정도만 알아두거라. 그 말에 덕내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예사로운 인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등잔불이 사그라들 때까지 두 사람은 손수건을 사이에 두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폐허를 다녀온 뒤로 덕내는 밤마다 그날의 꿈을 다시 떠올려 보려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손수건을 펼치며 흥얼거리던 그 가락. 잠에서 깨면 흐릿해지던 그 노래가 어쩐지 이 모든 실마리의 마지막 조각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노래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덕내가 묻자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장가를 하나 흥얼거리곤 하셨지.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다만. 기억나시는 대로라도 좋으니 불러주실 수 있으십니까?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몇 소절을 흥얼거렸습니다. 느릿하고 구슬픈 가락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덕내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쏟아올랐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 가락이에요. 덕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무릎을 빼고 누워 듣던 그 가락이 오랜 세월을 건너 다시 귀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노인은 그런 덕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내 마음도 참 뭉클했었다. 이제 다시 들으니 예질이 어제처럼 생생하구나. 어르신도 함께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 아주 오래전 일이지. 노인의 목소리에 스며 있는 그리움이 방 안 공기를 한층 더 애틋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손수건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덕내가 손수건을 펼치며 노래를 따라 흥얼거려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노래의 가락이 손수건 자수의 매듭 간격과 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르신, 이것 좀 보세요. 노래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여기 매듭이 하나씩 있어요. 덕내가 손끝으로 매듭을 짚어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인도 몸을 기울여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노래의 한 소절 한 소절이 끝나는 지점마다 작은 매듭이 규칙적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었구나. 노래로 세는 위치 표시였던 게야. 노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매듭의 개수를 세고 그것이 지도 위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지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그저 폐허 전체를 가리키는 줄로만 알았던 무늬가 사실은 그 안에 아주 구체적인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근처 비석에서 12걸음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요. 덕내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덕내는 다시 서구와 함께 폐허 마을로 향했습니다. 비석 앞에 서서 손수건의 매듭을 다시 세어보고 정확히 12걸음을 걸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파봐야 할 것 같아. 서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돌을 하나씩 걷어냈습니다. 덕내도 함께 흙을 파헤쳤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새까맣게 끼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파 내려가자 단단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뭔가 있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기름 종이로 겹겹이 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덕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도 기름종이 덕분인지 안은 크게 상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열어봐도 될까? 덕내가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펼쳐보니 낯선 이름과 함께 논밭의 면적 그리고 관아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땅 문서 아니야? 서구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덕내는 문서를 읽어 내려가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서에 적힌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남겨진 부기에는 장녀 계열에게 대물림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녀의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 놀랍게도 덕내 어머니의 이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외할아버지의 문서란 말이야? 덕내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문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동안 손수건 한 장이 전부라 여겨졌던 자신에게 사실은 온전한 상속의 자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덕내야,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이제 이걸로 뭘 어떻게 할 거야? 서구가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덕내는 문서를 품에 꼭 안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억울함, 그리움,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벅찬 희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일단 어르신께 보여드려야겠어.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르신이라면 아실 거야. 두 사람은 서둘러 문서를 품에 안고 포목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문서를 받아 들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틀림없다. 이건 진짜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이걸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은 관아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서두르지 말거라. 이런 문서일수록 노리는 자들도 있을 테니. 노인의 말에 덕내는 문득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만큼은 오랜만에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되찾았다는 벅찬 기분이었습니다. 서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우리가 해낸 거지. 이제 곧 다 잘 풀릴 거야. 서구가 덕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덕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손수건과 문서를 나란히 품에 안은 채였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머니가 다시 그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잠에서 깨어나서도 가락이 또렷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께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덕내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노인은 다음날 아침 관아에 올릴 소장을 미리 준비해 두겠다며 붓을 들었습니다. 덕내는 그 옆에서 문서를 한자 한자 다시 필사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원본과 똑같은 사본을 만들어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덕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폐허 마을 어귀에서 마주쳤던 낯선 사내는 사실 그날 이후로도 계속 두 사람의 뒤를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사내는 어두운 골목을 지나 두연의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그 계집이 폐허에서 뭔가를 캐냈습니다.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포목전으로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나무 상자? 크기는 얼마만 하더냐. 이만한 크기였습니다. 아마 문서 같은 것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두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짐작만 해오던 것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확실하렸다. 그년이 정말 그 집안 문서를 찾아냈단 말이지. 틀림없습니다. 두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 문서가 관아에 정식으로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든 손에 넣거나 아니면 무효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덕내가 그 존재조차 몰랐던 진짜 상속의 자격을 손에 쥐게 된다면 지금까지 두연이 쌓아온 계산은 모두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당분간 계속 지켜보아라. 저것들이 언제 관아로 움직이는지 한시도 놓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 사내가 물러가자 두연은 홀로 남아 어두운 방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월과 옥향을 시집 보내며 이미 상당한 재물을 손에 쥐긴 했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것이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달이 높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품어온 야심이 마침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포목전 뒷방에서는 덕내가 그런 사정을 조금도 알지 못한 채 등잔불 아래서 문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연은 다시 사람을 보내 포목전 주변을 캐고 다니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서가 아니라 그 늙은 주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 노인 원래 이 고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던데 어디서 왔는지 아는 자가 있느냐. 소문으로는 예전에 어느 큰 집안의 청직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이 몰락한 뒤로 자취를 감췄다가 몇 년 전부터 이 포목전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큰 집안의 청직이. 그렇다면 그 노인이 바로 형수의 친정이 몰락할 당시 곁에 있던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 문서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애초부터 알고 있었을 사람. 그렇다면 그 늙은이가 처음부터 그 계집을 부추긴 개로군. 두연은 확신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덕내가 정식으로 관아에 문서를 올릴 것이고 그리 되면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흩어져 있던 옛 집안의 땅이 고스란히 덕내에게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실 두연이 오래전부터 은밀히 손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두연은 다음날 곧장 정월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조카딸 기니 할 얘기가 있어 왔네. 당숙어른 무슨 일이십니까? 정월이 놀란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두연은 자리에 앉으며 짐짓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덕내가 요즘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어디서 오래된 문서를 하나 캐냈다는데 그걸로 자네와 옥향이 받은 땅까지 도로 물러야 한다고 나설 셈이라 하더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덕내가 그럴 리가요. 내 말이 그 말일세. 그런데 소문이 워낙 흉흉해서. 자네도 알다시피 그 문서라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알겠나. 만약 관아에서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면 자네들이 받은 논밭도 다시 나눠야 할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돌더군. 정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집을 때 가져온 논밭은 이제 정월 자신의 살림 미천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정월은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하게. 그저 조심하란 뜻으로 한 말일세. 다만 자네가 먼저 나서서 그 문서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관아에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네. 괜히 덕내 혼자 엉뚱한 짓을 벌이게 두었다가 나중에 온 집안이 곤란해지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나. 두연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속에는 다른 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월이 먼저 나서서 문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 관아에서도 쉽사리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월은 두연의 속내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논밭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혔습니다. 당숙어른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월은 서둘러 포목전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덕내는 뒷방에서 문서를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여긴 어쩐 일이야? 너 그 문서라는 거 진짜 우리 외갓집 것이 맞긴 한 거니? 어디서 훔친 거 아니고? 정월의 다그침에 덕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훔치다니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직접 폐허해서 찾아낸 거야. 어머니가 남겨주신 손수건이 그 실말이었고. 그럼 그걸로 우리가 받은 땅까지 다시 내놓아야 한다는 게 사실이야? 그런 말은 나도 처음 듣는데.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정월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연이 한 말을 그대로 옮기려니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안에 사로잡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조심해. 괜히 엉뚱한 짓 벌이지 말고. 정월은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돌아섰습니다. 덕내는 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겨우 되찾은 희망에 어느새 또 다른 그늘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짜 위협은 정월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포목전 뒷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냐? 노인이 먼저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이어 험상궂은 산에 서너시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두연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그 문서 순순히 내놓으면 다치지 않는다. 사내들 중 하나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덕내는 급히 문서 상자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노인이 몸을 던져 사내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도 없다. 그 문서는 정당한 상속의 증표야. 순리대로 관아에 올려야 할 것을. 늙은이가 주제넘게 나서는군. 사내 하나가 노인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노인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나무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인이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어르신. 덕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내들이 달려들어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안 돼, 그것만은. 덕내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사내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자는 사내들의 손에 넘어갔고 그들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덕내는 쓰러진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노인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덕내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요, 눈 좀 떠보세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서구가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노인을 방 안으로 옮기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노인의 상태를 살피더니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치셨소. 당장은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언제 깨어나실지는 장담할 수 없소. 그 말에 덕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애써 찾아낸 문서는 두연의 손에 넘어갔고 자신을 도와주던 노인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뿐인 언니마저 자신을 의심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두연은 사내들이 가져온 상자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이걸로 되었다. 두연은 문서를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관아의 인장까지 선명한 진본이었습니다. 이대로 태워 없애버릴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없애기보다는 내가 직접 관아에 올리는 게 낫겠구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문서를 되찾아 바친 충직한 사촌으로 말이다. 두연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문서를 훔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그것을 빌미로 자신의 공적을 세우려는 셈이었습니다. 덕내가 그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절망할지 두연은 짐작조차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두연은 문서를 비단 보자기에 곱게 싸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 미안하게 됐소이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소. 이 정도 재물이면 조카 딸들 장례도 넉넉히 보아줄 수 있을 텐데 말이오. 스스로에게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두연은 오랫동안 눌러온 죄책감을 애써 지워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옅은 불안도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포목전에서는 밤이 깊도록 노인의 곁을 지키는 덕내의 흐느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구가 곁에 앉아 어깨를 감싸 주었지만 그 어떤 위로도 지금의 덕내에게는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문서도 없고 어르신은 저렇게 되셨고 언니는 나를 의심하고. 덕내야, 지금은 우선 어르신이 깨어나시는 게 먼저야.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자. 서구가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도 짙은 근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덕내는 노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손수건 한 장으로 시작된 희망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날이 밝아도 노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덕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어제 있었던 일을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사내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상자를 낚아채 가던 그 순간 자신이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하는 후회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서구야,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선은 원님께 알려야 하지 않을까? 도둑이 든 것도 어르신이 다치신 것도 다 정당한 사유잖아. 그렇지만 증거가 없잖아. 문서도 빼앗겼고 두연은 분명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있을 거야. 덕내의 목소리에는 짙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어르신이 깨어나시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그 말에 덕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정말 되돌릴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덕내는 노인의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빗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마음속에서는 온갖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괜히 손수건 따위를 파헤쳐서. 다 내 욕심 때문이야. 덕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문서를 되찾겠다는 마음이 결국 노인을 다치게 하고 언니와의 사이마저 갈라놓았다는 자책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유산을 나누던 그날 마당에서 들었던 할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쌓인 곡간이 재물이 아니라 알아보는 눈이 재물이니라. 그때는 그저 위로 삼아 건넨 헛소리로만 들렸던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덕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나무 상자 하나였을 뿐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알아본 눈과 손끝의 기억까지 빼앗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수건의 무늬를, 어머니의 노래를, 매듭의 자리를 자신은 여전히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문서가 전부가 아니야. 내가 직접 겪고 알아낸 것들, 그게 진짜 증거야.
덕내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지만 더는 주저앉아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노인이 낮은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어르신. 덕내가 반가움에 울먹이며 노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느냐. 밤새도록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노인은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덕내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덕내야, 이제는 더 숨길 이유가 없겠구나. 나는 본디 청직이었다. 내 외할아버지 댁의. 덕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집안이 몰락하던 날 나는 도련님 내외를 지키지 못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맡겨진 문서 몇 가지를 품에 안고 몸을 피했을 뿐이었지. 그중 하나가 그 땅 문서였고 나머지 하나는 내 어머니가 시집갈 때 손수 지어준 손수건의 밑그림이었다. 나는 그 문의를 내 어머니에게 전하며 언젠가 자손 중 누군가 그것을 알아볼 날이 오리라 믿었다. 그럼 어르신은 줄곧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이 포목전을 차린 것도 언젠가 그 댁 핏줄이 이 근처를 지나기를 바라서였다. 그러다 내가 이곳에 들어섰을 때 나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내 어머니와 꼭 닮은 눈매를. 덕내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짐을 지고 살아온 노인의 마음이 그제야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어르신, 문서는 두연이 가져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서가 없어도 된다. 나는 지금도 내 외할아버지의 인장과 필체를 똑똑히 기억한다. 게다가 그 문의와 노래,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와 나 둘뿐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다. 노인의 말에 덕내는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자신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두연은 손수 관아를 찾아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오래전 몰락한 형수 집안의 땅 문서를 우연히 발견하여 이렇게 관아에 바치러 왔습니다. 원님은 문서를 살펴보며 흡족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덕내와 노인 그리고 서구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원님, 그 문서는 두연이 훔쳐간 것입니다. 본래 주인은 접니다. 덕내가 앞으로 나서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두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나는 그저 우연히 발견하여. 우연히 발견하셨다면서 어찌 상자를 여는 방식이며 문서를 접은 순서까지 손에 익은 듯 다루십니까? 덕내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두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님, 제가 진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덕내는 품에서 어머니의 손수건을 대신할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리 손끝으로 정확히 그려온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매듭이 놓였던 자리를 하나씩 짚어 보였습니다. 이 문의와 노래는 오직 저희 외갓집 핏줄에게만 전해지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이 증인이십니다. 이분은 본래 외할아버지 댁의 청직이셨습니다. 노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원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소인이 증언하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는 그 댁의 외손녀이며 저 문서는 원래 그 댁에서 소인이 직접 품에 안고 나온 것입니다. 원님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월이었습니다. 원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월에게 쏠렸습니다. 당수거른께서 며칠 전 제게 덕내가 우리 땅까지 빼앗으려 한다며 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처음부터 저를 이용해 덕내를 막으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혼처도 당수거른께서 중매를 서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댁 역시 당수거른과 얽힌 땅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연의 낯빛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정월의 혼사조차 자신의 계략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아전 하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님, 실은 소인이 아랠 것이 있사옵니다. 두연 어른께서 이런 식으로 남의 땅을 가로챈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해 전에도 이웃 고을에서 비슷한 일로 소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두연 어른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두연은 그제야 낯빛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저것들이 짜고 하는 소리입니다. 두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말을 믿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서 심부름하던 사내마저 겁에 질려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두현 어른께서 시키신 대로 포목 전에 야밤에 침입해 문서를 훔친 것이 맞습니다. 노인을 다치게 한 것도 모두 어른의 명의였습니다. 원님이 무겁게 판결봉을 내리쳤습니다. 두현은 남의 재산을 탐하여 도적질을 사주하고 무고한 노인에게 위해를 가하였으며 조카 딸의 혼사마저 사욕을 위해 이용하였다. 이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죄이다. 재산을 몰수하고 관아에 압송하여 죄를 물을 것이다. 두현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덕내야. 정월이 다가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어. 당숙 말만 믿고 너를 의심했어. 괜찮아 언니. 언니도 속은 거잖아. 덕내가 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길 아버지 덕만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와 있었습니다. 덕내야. 덕만은 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한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그때 두현의 말만 믿고 너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아버지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덕내는 아버지를 향해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덕내는 외할아버지의 옛 땅을 되찾아 그 자리에 새로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노인도 몸을 완전히 회복하여 함께 포목전을 이어갔습니다. 덕내는 여전히 바느질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그 솜씨는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옥향도 소식을 듣고 뒤늦게 찾아와 덕내에게 사과했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너를 의심했어. 미안해 덕내야. 괜찮아 언니. 다들 그 사람 말에 속았던 거잖아. 덕내는 그렇게 말하며 옥향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 대면대면했던 자매 사이에 비로소 진심 어린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월과 옥향도 예전처럼 서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덕내가 새로 지은 집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구는 어느새 덕내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사람이 되어 이듬해 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날 덕내는 어머니의 손수건을 곧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비단 저고리 소매 끝에는 이제 해진 자국 대신 덕내가 손수 놓은 자수가 곱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 가득한 사람들 사이로 덕내는 예전 그 초라했던 뒷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마루에 앉아 덕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당에는 저녁 어스름이 곱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쌓인 곡간이 재물이 아니라 알아보는 눈이 재물이라 하였지. 저 아이는 결국 스스로 그 눈을 갖추었구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 마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알아보는 눈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재물이라고 말입니다. 덕내는 훗날 자신을 찾아오는 이웃 처자들에게 종종 바느질과 자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손수건 무늬를 함께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무늬 하나에도 사람의 마음과 세월이 고스란히 담기는 법이란다. 너희도 손끝의 힘을 가벼이 여기지 말거라. 그 말을 들은 처자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바늘땀에도 정성을 더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덕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는 오래도록 그 고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